보통 외국인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감정이나 지식이 한국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이 어떤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볼까 궁금증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버드 출신의 한 학자는 여느 외국인과는 달리 아주 주관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사실로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우물밖에 개구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채널의 모든 주제는 오로지 한국입니다. 한국어는 세계적인 언어이다 라거나 미국인 교수가 한국 역사 1도 모르는 미국인에게 한국 역사 가르치기와 같은 흥미로운 주제뿐 아니라 독도와 하늘 역사, 사육신, 한국의 내시 등등 상당히 깊이 있는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 설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을 연구한 마크 피터슨 교수는 한국이 전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지난 1972년 미국 과학부흥협회 강연에 나섰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가였는데 1963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강연이었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지구 한쪽 편에서 나비가 날개를 펄럭여서 공기 입자를 흔들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비효과라는 개념을 처음 대중에게 소개한 것이죠. 그런데 피터슨 교수는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것은 역사와 관련이 있다며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거의 어느 한 날개짓으로부터 찾았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인 교수들과의 세미나에서 피터슨 교수는 오늘은 한국이 최초이자 최고이자 독창적이자 유명한 것,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며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는 말할 것들이 아주 많지만 제 생각에 가장 유명한 것을 먼저 말해야겠다면서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것 3가지를 꼽았죠. 이 셋을 각각 나누어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그 강연의 핵심은 인쇄술, 한글, 그리고 교육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아주 유기적으로 현재와 연결되어 있었죠. 지난 2015년 5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핵폭탄급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연단에 서서 스위스 바젤에 있는 인쇄박물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접했다. 인쇄기술에 관한 것으로 서구 사회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처음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바질에서 접한 연구 결과는 이를 의심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텐베르크는 자신의 인쇄술 개발 이전에 교황사절단을 만났다고 한다. 이 교황사절단은 독특했다. 그들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금속 활자의 그림과 설명도 같이 갖고 왔다. 구텐베르크가 그들로부터 값진 정보를 얻었음이 확실하다. 서로 아주 친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구텐베르크는 1453년 유럽의 인쇄술을 소개했다. 유럽 사회가 깜짝 놀랄만한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는 자신이 이 기술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배웠음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엘고 전 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세상의 모든 지식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 조상들이 만든 인쇄술이 있어 가능했고 이 인쇄술은 지난 1000년에 가장 뛰어난 성취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997년 미국 언론들은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면서 인류 역사 1000년을 바꾼 가장 위대한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5위는 갈릴레오의 지동설, 4위는 증기기관 상용화, 3위는 종교개혁, 2위는 신대륙 발견을 꼽았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다름 아닌 금속활자 인쇄술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1000년간 전기, 자동차, 원자력처럼 인류사를 바꾼 수많은 혁신이 있었음에도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 사건으로 인쇄술이 선택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식이 기록되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 모든 과학과 발명은 세상에 남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금속활자 인쇄술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은 1377년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직지보다도 무려 143년 앞선 1234년 고려 고종 때 이미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책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는 문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 확정된 유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제작한 나라라는 점은 여러 사료와 연구를 통해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인쇄술의 등장은 문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필사 방식으로 책 한 권을 만드는 데만 꼬박 3개월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썼으니 오탈자는 피할 수 없었고 책 한 권을 만드는 동안 수많은 오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목판 인쇄술도 존재했지만 나무 특성상 습기에 약해 몇 번 찍어내면 다시 새 목판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금속활자는 달랐습니다.
금속 활자를 배열해 고정한 뒤 종이에 찍어내면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금속은 쉽게 닳지도 않아 반복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대량 지식 전파의 길이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그럼에도 이 위대한 업적은 1967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377년에 인쇄된 직지심체 요절은 먼지를 푹 뒤집어 쓴 채 프랑스 국립도서관 서고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7년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한국인 사서 박병선 박사가 이 책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죠. 책의 말미에는 선광 7년 정사 7월 청주목 외 흥덕사 주자인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즉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주조한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겁니다. 이 발견으로 구텐베르크 성서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오랜 통념은 완전히 뒤집혔고 한국의 인쇄 문화가 세계 문명사에서 가장 앞선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책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에 글자를 찍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지식을 기록하고 전하며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지식이 기록을 통해 다른 지식과 만나고 또 그 결과가 다시 기록되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확장되는 것. 인류 문명은 이 순환의 반복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문자체계인 한글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금속활자 인쇄술이라는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진보와 사유가 기록되어 전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조선 제4대 국왕 세종대왕을 비롯한 모든 왕은 인쇄술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서 세상을 살았던 현인들의 말과 글은 그대로 인쇄되어 책으로 남았고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세종은 백성들도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용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한 자가 많다. 내가 이를 가련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써서 날로 사용하며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며 한글 창제 동기를 밝혔죠. 물론 조선은 배움을 귀하게 여기는 선비의 나라였지만 당시 선비들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한글 창제를 반대했습니다. 당시 최만리 등 지편전의 훈민정음 창제 반대파는 상소문을 올리게 됐지만 세종이 상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해 이겼습니다. 결국 훈민정음은 창제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는 한글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나절이면 배울 수 있는 간편함뿐 아니라 무엇보다 전 세계 언어 중 유일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담았습니다. 즉 그 창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음의 경우는 기역을 뒤집어 니은을 만들고 여기에 획을 추가해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등을 만들었는데 이 모양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모양으로 어느 정도 소리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모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을 결합시켜 만들어냈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완전히 분리한 문자체계이자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문자인데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 수가 무려 11,172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가장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글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종이 자신있게 말했듯이 지혜로운 자는 한나절이면 충분하고 어리석은 자는 넉넉히 열흘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죠. 그런데 이 한글이 반포된 건 역시 인쇄술의 영향이 컸습니다. 비록 몇몇 선비들이 이를 반대했지만 결국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에 이를 반포했습니다. 세종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갑인자를 만들었고 반포 7개월 전에 죽은 자신의 부인 소현황후를 기리고자 석가모니 일대기를 편찬하기로 했죠. 이 과업은 자신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맡도록 해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편찬한 뒤 이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석보상절의 2구절에 따라 찬불거 583곡을 손수지었고 이것이 바로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그야말로 한글이 창제되자마자 만든 따끈따끈한 최초의 금속활자로 만든 책이었던 겁니다. 사실 일제강점기나 70여 년 전 겪은 한국전쟁은 국토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한국이 재기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전 세계 그 누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5년 19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피터슨 교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인쇄술과 한글 덕분에 특히 신분이 낮은 보통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고 그것이 교육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죠. 돈이 없고 배를 골아도 배운 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덕분에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단순히 우연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